함께 읽는 각자의 이야기 책팟. 네, 2주 만에 뵙습니다. 시간이 정말 금방 지나죠? 어떻게 지내셨나요? 잘 지내셨나요? 저는 뭐 그저 그런 일상? 네, 이게 누가 얘기하기를 가장 행복한 거라고 하던데 평범한 일상을 보냈습니다. 자, 그러면 지난 시간에 이어서 클레어 키건의 너무 늦은 시간에 다 앤솔로지에 실려 있는 나머지 두 작품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작품이죠. 길고 고통스러운 죽음. 예, 이 작품은 주인공이 여성 작가로 창작 활동을 위해서 운영되는 하인리히 벨 레지던스의 입주자로 선발이 되었죠. 예, 그래서 몇 주간 머물면서 작품 활동을 하기 위해서 이곳 에킬섬에 도착합니다. 그런데 첫날 한 독일인 교수가 집을 둘러보길 원하면서 벌어지는 짧은 소동을 그리고 있습니다. 이 에킬섬은 실제 아일랜드 서북 쪽 해안선에 위치한 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 하는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하인리히 벨이 1950년에 그 섬에 한 오두막을 사서 여름마다 머무르면서 집필을 한 곳이라고 합니다. 전화만 있고 인터넷이 없어서 작가가 스스로를 고립한 환경에서 집필에만 전념이 가능하다고 하네요. 네, 제가 오프닝으로 읽어드렸던 부분이 바로 이 길고 고통스러운 죽음 중에서 한 부분을 낭독해드렸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세 작품 중에서 두 번째 작품이 가장 마음에 들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발췌해서 낭독을 드렸는데 다른 두 분은 어떻게 읽으셨나요? 제가 세 편을 연달아 읽었을 때 감성에 비추어서 얘기를 해보면 이 중간 모습이기 때문에 약간 과도기적인 그런 모습을 너무 잘 나타냈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제 좀 세부적인 질문으로 한번 가볼게요. 왜 이 여주인공은 독일인 교수가 집에 찾아왔을 때 그때 왜 집을 바로 보여주지 않고 나중에 다시 오라고 했을까요? 저는 그 포인트에서 아까 제가 썼던 과도기라는 그 단어가 매치가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과거의 자신이라면 그 남성의 방문에 바로 자신이 지금 자신의 처지가 어떻든 간에 바로 문을 열어줬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시간을 연장을 시키죠. 이 여주인공이 뭔가 과거와는 다른 이제 자신이 뭔가 과거의 모습에서 달라지려고 주체적으로 해보려고 하는 그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닌가. 저는 그래서 이 작품의 몇 가지 핵심 포인트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면 이 여주인공인 작가에게 클레어 키건이 본인이 굉장히 많이 이입되어 있다고 보여지겠네요. 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네, 저도 공감이 많이 돼요. 그러나 아쉬운 점도 있어요. 왜냐하면 여자가 이 남성을 맞이하기 위해 너무 공을 들인다는 점이 좀 안타까웠어요. 예. 그리고 그런 모습이 저에게도 있는 것 같아요. 굳이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아무도 뭐라 하지 않는데 왜 나 자신을 최고의 상태에 있는 상태에서만 내 공간을 열어서 이 사람에게 보여주려고 할까? 케이크 정도는 있어야 되고 꽃다발을 꽂아놓은 상태에서만 손님을 맞이할 수 있는 걸까? 좀 이런 생각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 이 여성이 이 불청객을 맞이하기 위해서 하는 준비들, 그리고 불청객을 맞이했을 때 그 미묘한 순간들에 대처하는 굉장히 현실적인 그런 모습들, 그런 게 제가 많이 공감이 되어서 아주 깊이 책을 읽었던 것 같아요. 저도 그 포인트에서 공감이 많이 됐던 장면이 독일인 교수가 이제 그 준비되어 있는 모습들을 보고 친절하시군요 하니까 이 여인이 여주인공이 하는 말이 전혀 아니에요. 전혀 수고롭지 않아요. 전혀요. 그러니까 이 전혀요라는 말을 되게 반복하거든요. 그리고 수고롭지 않아요. 그 말을 그 다음 좀 시간이 흐른 뒤에도 그 말을 또 뱉어요. 그러니까는 방금 마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이 여인은 별로 정말 내키지 않은 손님의 방문이었지만 너무나 예의 있게
괜찮은 반응을 보여지는 게 자기의 의무인 것처럼 그 행동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근데 전편에서 카월이 이 나라와 사회의 그 관습대로 교육되고 자라와서 그런 행동을 보인 것처럼 이 여인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남성이 그렇게 자라왔다면 그 반대로 또 여성은 다른 모습을 지닌 채로 성장해 왔겠죠. 그래서 이 여인의 모습은 자기가 교육되고 자라온 그 모습들을 고스란히 보여준 게 아닌가. 마음속 심정은 정말 내키지 않지만 말과 행동은 전혀 달라야 하죠. 당신을 환영한다. 나는 괜찮다. 이 편과 이 다음 편에서의 남성의 시각을 보면 여성을 자기와 동등하게 절대 보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작품에서는 사빈이 물건을 다 챙겨서 이제 카올의 집에 이사를 왔을 때 많은 짐들을 가지고 오니까 카올이 뜨악하잖아요. 그러면서 내뱉었던 말들이 네 물건이 이렇게 많아? 그러니까 사빈이 이거 별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감당할 게 너무 많잖아. 물건이 많다, 내 공간이 흐트러진다는 그 표현을 감당할 게 너무 많다라는 표현을 하고, 그 다음에도 우리가 같이 생활을 하는 게 같이 저녁을 먹고 아침에 같이 일어난다고만 생각을 했지 이건 그냥 너무 현실적이야. 현실적이라는 표현을 쓰시더라고요. 이 편에서도 길고 고통스러운 죽음에서도 이 독일인 교수가 하는 말이, 느닷없는 반문에 자꾸 이 여성은 약간 불편한 기색을 살짝 내비치면서 최대한 그래도 존중, 예의를 차려서 얘기를 하는데 계속 반복하는 말이, 저는 지금 문 앞에 서 있는데요. 그리고 또 몇 문장 뒤에도 하지만 지금 저는 여기 문 앞에 서 있는데요. 이 말을 자꾸 내뱉잖아요. 작가님의 그 문장력이 정말 탁월하시다 감탄을 했던 문장들이었어요. 여기서 저 여인이 나에게 뭐라고 하든 간에 하지만 저는 지금 이쯤에서 제가 한 가지 얘기해드리고 싶다. 그 청취하는 능력을 heardability라고 해서 그러니까 얼마나 듣느냐 이거 되게 이제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거는 그냥 일화예요. 한 부부가 이제 있는데 남편이 이제 신문을 보고 있었어요. 그 신문을 보다가 여보, 여성들이 남성보다 말을 2배나 더 많이 한다는데? 이게 통계가 나와 있네? 남성이 한 15,000단어 정도 말하면 여성이 3만 단어를 말한다는데? 그러니까 부인이 뭐라고 하냐면, 그거야. 남성들이 여성을 꼭 2번씩 말하게 하니까 그렇죠. 이러거든요. 근데 남편이 뭐라고 하냐면, 뭐라고? 라고 해요. 방금 뭐라고 그랬어? 이 짧은 에피소드가 모든 걸 말해주네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일랜드에서 지금 이 편에서 나오는 이 상황이 우리가 이렇게 잘 공감이 되는 거는 우리 사회도 이 정도에 머물러 있다라는 거 아닐까요? 안타깝지만. 저는 그 앞편에서 사빈이 카월에게 서운함을 탁 터트리는 순간 여성 혐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 여성 혐오의 핵심이 뭔 줄 알아? 그것은 안 주는 거야 라고 표현을 하는데, 저는 그 사빈이 표현할 때 이야기한 그 투표권 말고도 뭐 존중, 이해, 사랑 그런 것들이 다 그러니까 남성이 주체가 되어서 이것을 줘야만 받을 수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 3편에서 나오는 공간들도 다 그런 흐름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첫 번째는 카헐이 공간을 결국 줘야 사빈이 들어올 수 있는 거예요. 사랑과 이해와 존중도 마찬가지고. 두 번째에서는 조금 바뀌는 거죠. 공간을 주는 주체는 여성이기는 해요. 그 여성의 공간에 들어올 수 있게 해주냐 안 해주냐의 주체가 여성으로 바뀌기는 했는데 결국은 무례하게 들어오려 하잖아요. 그것도 그렇고 이 독일인 교수가 계속 주장하는 게 여기 당신이 있을 곳이 아니라는 식으로 얘기해요. 그렇죠. 그래서 정말 민들레님이 잘 포착하셨는데 그 공간이 다 이제 남성이 주체가 되는 공간에 뭐 여성이 넣어줘야지만 들어올 수 있다거나 네가 있을 곳이 아닌데 너가 지금 와 있다라던가 하는 그 맥락이 정말 딱 맞는 해석인 것 같아요. 저는 그거에 비슷한 결로 그러니까 누가 주체적이냐, 누가 행동을 하냐의 그거에 힌트를 얻었던 점이 경제,
소유권, 돈의 쓰임에서 그걸 봤던 것 같아요. 남극에서는 물론 그 남성이 이 여인을 유혹하기 위해서 그런 면도 있겠지만 그 남성이 알아서 장을 보고 돈을 척척 지불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전형적인 그 아일랜드 가정의 권위를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있는 남성의 모습이랄까요? 그런데 마지막 이 책에서는 첫 편이지만 작가님이 쓰신 마지막 편에서는 사빈이 돈을 척척 내죠. 장을 볼 때 카월의 의견이나 당신 자기 뭐 사고 싶어 이런 걸 전혀 묻지 않고 자기가 사고 싶은 걸 골라서 본인이 직접 지불을 하고 주체적으로 행동을 한다는 말이죠. 이 모습의 변화를 보는 것도 좀 재밌었어요. 작가님이 얘기하시는 걸 보면 그 남성들이 2편이었을까? 무슨 통계에서도 농부의 80%가 여성에게 그러니까 자기 아내에게 땅의 소유권을 주고 싶지 않다라는 무슨 투표가 나왔었다는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남성들이 그 돈, 그러니까 땅 이런 거에 대한 집착, 자기 소유권 이런 거가 되게 강한 것 같아요. 특히 아일랜드 남자가. 그래서 그런 에피소드가 나오죠. 이 작가가 지금 이 소설 속에서 체홉의 단편을 또 읽고 있잖아요. 마치 액자 소설처럼 거기서도 결혼이 파토나서 동네 아이들에게 놀림을 당하는 어떤 여성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러면서 자신의 자연스럽게 과거의 연인이었던 상대와의 대화를 떠올리게 되는데 그때 그 남자에게 질문을 해요. 그 남자와 관계가 좋아요. 아주 관계가 좋고 남자는 여자에게 사랑해라는 말도 자주 해줘요. 그래서 여자가 당신이 나에게 꼭 주지 못할 한 가지가 있다면 그게 뭘 것 같아? 라고 묻죠. 그러니까 남자가 처음에는 그런 건 없을 것 같아 라고 하다가 잠시 있다가 땅이라고 그쵸, 얘기하죠. 그쵸. 자기한테 땅은 못 줄 것 같아 라고 얘기해요. 주지 않는 것. 그게 맥락이 10년 후에 쓰여진 너무 늦은 시간과 되게 상통해요. 그리고 여기 이런 표현이 있네. 내가 매년 찾아오는데 항상 똑같아요. 대낮에 잠옷이나 입고 돌아다니고 자전거 타고 술집이나 가고 그러니까 매년 와서 보긴 봤다는 소리죠. 그러니까 매년 방문을 했다면 여기 초대 손님이 만약에 남성이었다면 왔을까요? 남성이었다면 굳이 와서 확인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밖에서 산책을 한다면 잠깐 휴식을 취하고 있구나. 아니면 뭔가 구상을 하고 있구나. 그런 합리적인 자기의 변명? 이런 거를 자기를 설득을 시켰을 것 같아요. 그리고 밤을 새워서 새벽이 오기까지의 여성의 창작력이 불타오르잖아요. 그런 점도 되게 인상적이었어요. 언제가 창작의 순간인가. 이 남성 불청객의 눈에 보기에는 이 여자는 낮 시간 동안 놀았어요. 허비했다고요. 수영하고 꽃 꺾고 케이크 만들고 막 가서 자고 싶지만 지금 써야 되기 때문에 쓰고 싶기 때문에 피곤한 몸을 억지로 의자에 앉혀서 이제 써 내려가는 것이죠. 그리고 마침 그 주인공으로 엄청난 페르소나를 선사한 이 불청객에 대해서 쓰기 시작하잖아요. 그게 나름 여자가 주체성을 갖게 되면서 상대에게 통쾌하게 복수하는 장면으로도 읽히지 않을까요? 나는 방금 그에게 암을 주었다. 암을 주었잖아요. 길고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장면들을 이제 쓰실 텐데 거기서 이제 소설은 딱 끝이 나죠. 제목도 그래서 길고 고통스러운 죽음이었어요. 자, 그러면 마지막 단편인 남극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 여인이 평소 꿈꾸어오던 욕망을 실현하기로 합니다. 그것은 바로 낯선 남자와 잠자리를 하면 어떤 기분일까를 확인하는 것인데요. 그녀의 욕망이 실현된 직후 그녀를 기다리는 것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굉장히 짧지만 강렬한 이야기. 첫 문장에 대한 그 문학적으로 첫 문장이 꼭 기억나요. 이런 문학들이 있잖아요. 작품들이. 어머니가 죽었다. 이방인부터 안나 까레리나의 첫 문장 등등이 있는데 이 작품도 굉장히 시선을 사로잡지 않나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여자는 집을 떠날 때마다 다른 남자와 자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다.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이게 그렇게 갑자기 궁금할 일일까? 떠날 때마다니까 그쵸. 오랫동안 품어오던 좀 그런
버킷리스트였던 것 같아요. 계기가 없이 이럴 수 있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서 음. 행복한 결혼 생활이지만 그 남편이 카월 같을까? 아주 행복한 결혼 생활과 굉장히 모순된 소망이죠. 예, 그 지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여자가 말하는 행복한 결혼 생활이 도대체 무슨 어떤 행복인지조차 좀 우리가 나름대로 생각해 봐야 되는 처지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 여자는 다음 주말에 그 답을 알아내기로 결심하죠. 근데 어떤 배경 없이 사건부터 시작하는 게 충격적이지 않아요? 너무 고마운 일이죠. 지지부진하게 여기까지 가는 그거 다 생략하고 바로 뛰어드는 것이죠. 저는 철저히 작가님의 시선으로 이 책을 읽었던 제 생각으로는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여자, 이 문장은 행복한 결혼 생활? 그러니까 이 여인은 그게 행복하다고 느끼지만 이게 진정한 행복인지는 알 수는 없는 거잖아요. 우리도 사실 무탈하고 큰 사건 사고 없으면 행복하다고 느끼잖아요. 우리의 결혼 생활이라든가 일상생활에서. 그런데 이 여인은 뭔가 궁금하고 뭔가 뭐 알아내고 싶고 내재에 그 꿈틀대는 게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던 여자라는 이 문장이 상징하는 거는 이 작가님이 그동안 자라오셨던 환경, 자기가 생각하고 느꼈던 모든 것들이 자기는 느끼지 못해서 행복하다고 느꼈지만 이게 정말 행복한 건가? 나 잘 큰 건가? 내가 지금 생활하고 겪고 있는 남성과 여성과의 이 관계, 소통이 제대로 된 것인가? 첫 시작점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이걸 느낀 게. 그래서 다른 남자와 자면 어떤 기분일까 궁금했다. 내가 다른 시도를 해보면 어떨까? 다른 생각을 해도 되는 게 아닐까? 그래서 자기가 그동안 느끼지도 못하고 인식하지 못했던 나의 사상과 철학들이 처음으로 금이 가기 시작한 시작점이 아닐까. 그래서 정말 여기서 설정이 정말 그래서 저는 기가 막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이 여성이 뭐 전문직이라던가 뭔가 정말 평범한 생활을 영위한 전업주부라고 설정을 하신 게 이 작가님이 그동안 그렇게 생활을 하셨구나. 그래서 이 문장이 아까 마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너무나 임팩트 있게 다가왔어요. 그래서 그 앞에 행복하니 평범한이라는 말로도 치환이 돼서 그 평범한 것이 이게 평범한 것이 맞는가라는 질문을 하게 되는데 같은 맥락인 것 같아요. 이 사회상이 맞는가 하는 질문을 하게 하는. 그렇다면은 여성이 그것을 갖기 위해 변화시키기 위해 노력했을 때는 어떤 고통이 따르는가에 대한 결말을 보여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게 그 고통을 겪는 게 나쁜 것이 아니라 그런 고통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라고 이야기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전업주부라는 설정에 탁월했다는 이유가 그래서인 것 같아요. 이 작품을 쓰실 때쯤에 작가님의 생각이 그러시지 않았을까? 마음을 좀 굳게 먹으신 거 아닐까? 좀 크게 깨달으신 게 아닌가? 그래서 되게 획기적인 쇼킹한 방법이 필요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설정을 전업주부가 절대 해서는 할 수 없는 그 금기시되는 방법인 다른 남자의 외도를 설정을 끼워 맞추신 게 아닐까. 그래서 같은 도시에서는 그 일을 실행하기 어려우니까 크리스마스 때마침 12월이고 해서 선물을 사러 간다라는 핑계로 이제 기차를 타고 다른 도시로 가게 되죠. 그래서 남편도 뭐 의심 안 하고 일단 도시에 도착하고 나서는 가족들에게 줄 선물부터 사요. 사랑을 가득 담은 마음으로 선물을 착 사놓은 다음에 그날 밤에 이제 섹시한 옷을 입고 바에 내려가서 혼자 술을 홀짝이죠. 단지 그것만 했을 뿐인데 바로 한 남자가 등장하여서 접근을 하죠. 그래서 술을 진탕 마시고 포켓볼도 치고 하는데 그러니까 남자는 처음부터 의도가 명확한 것 같아요. 아주 능수능란하게 여성을 자신의 집으로 이끌죠. 그 바에서부터. 그러면서 이제 그 자기 집으로 데려가는 길에 아까 럭키님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그렇게 이제 풍족해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척척척 또 요리 재료거리들을 사서
자기 집에 가서 그것으로 여자는 손 하나 까딱하지 않게 하고 요리를 다 정성스럽게 해주죠. 거기서 여성이 느꼈던 보호받는 기분, 대접받는 기분, 그런 것들을 충분히 느끼면서 아이처럼 다루잖아요. 그래서 일이 순리대로 풀려간다라고 생각했을 거예요. 저는 그 부분을 어떻게 해석을 했냐면 이제 자기가 각성을 하고 나서 이런저런 시도를 해보는 거예요. 그동안 안 뱉었던 말도 뱉어보고 좀 과감한 행동도 해보고 그 전에 남자에게 만약에 순종적인 자신이었다면 약간 뭐 반항도 해보고 좀 다른 세상이 있는 거야. 자기가 약간 달라져 봤더니 그게 나쁘지 않아. 이런 세상도 있네. 그러니까 여기서는 남자가 여성에게 뭐 씻겨주기도 하고 요리도 해주고 여성에게 뭐 의견을 구하거나 그러지 않고 너무나 자연스럽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전업주부로서는 새로운 세상을 맛본 것처럼 이 작가님도 이런저런 시도를 해봤을 때 남자들과의 관계에 있어서 새로운 세상을 맛본 거야.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남자가 그 여주인공을 씻겨주고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전히 남자는 이 여성을 여성으로, 그러니까 인격적으로 대하지 않고 뭔가 인형을 대하는 듯한, 이 남자는 목표가 있잖아요. 말을 뱉진 않았지만 자기 머릿속에는 계획이 있었기 때문에 너는 나의 계획에 있어서 필요한 존재의 도구이기 때문에 내가 이렇게 하는 게 자연스러운, 서로 다른 생각과 느낌들을 받고 있는 것이죠. 네, 그 둘이 그 밤을 함께 보내고 여성이 저는 뭔가 하나 실수했다는 생각이 들어요. 몰래 빠져나와서 이제 호텔로 돌아가잖아요. 제 생각에는 남성이 처음부터 여자를 감금하고 떠나지 못하게 할 거라고 생각은 하지 않았어요. 왜냐면 그 처음에 둘이 밤을 보냈을 때는 여자를 결박하지 않았으니까. 근데 여자가 몰래 가버렸기 때문에 이 남자에게 상실감을 주었을 거라 생각해요. 남자는 한번 이혼의 아픔이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식인지는 전혀 나오지 않지만 뭔가 좀 외로워 보이고 혼자 바에서 당구를 치고 있었죠. 그래서 또 그녀가 그를 버리고 가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뭐 지난밤 좋았어요. 이제 안녕. 뭐 그런 결말 없이. 그러니까 남자가 거기에 뭔가 방아쇠가 당겨져가지고 다시 이 여자를 호텔로 찾아와서 술도 먹이고 뭐 이렇게 하면서 이제 자기의 집으로 한 번 더 데려가게 되면서 그때는 아마 처음 찾아갔을 때부터 이런저런 계획을 했을 거라는 생각은 들어요. 그러니까 이 남자가 범상치 않은 인물임은 지속해서 여자에게 힌트를 주었는데 그 여자는 좀 그것을 알아차리지 그렇죠. 못했다. 여성은 하룻밤만 경험하고 그 다음 열차로 다시 집으로 돌아가려고 했지만 다시 남성에게 발이 묶이고 한 번 더 관계를 가지고 난 이후에는 깨어나 보니 남성이 자신의 손목을 침대 헤더보드에 이제 수갑으로 결박한 상태죠. 그리고 남성이 이제 자기 일하러 가버리고 거기가 이제 결말인데 역순으로 했을 때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 것은 저는 첫 단편에서 그 여성은 그런 상황에서 그냥 어쩌지도 못했다는 느낌이었어요. 첫 단편이. 그 두 번째 상황에서는 이제 조금 변화해보려고 제스처를, 행동을, 액션을 취했다고 생각했고 근데 마지막 단편에 이르러서야 여성이 굉장히 자기의 욕망을 위해 강한 행동과 무언가를 했다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또 그런 맥락에서 그런 행동에는 당연히 어떤 책임과 무언가가 힘든 점이 당연히 수반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민들레님은 이 세 편이 시간적으로는 역순이지만 여성 주인공의 변화를 놓고 보면 첫 번째가 가장 아무 액션을 취하지 않는 수동이고 두 번째는 과도기, 세 번째가 가장 능동적인 행동을 한 여성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게 만약에 이 순서대로 묶는 것이 작가님의 의도였다면 그 작가님이 생각하기에는 그래 결국은 이거야 라는 생각으로 엮었을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결국은 목소리는 내는 것이 이렇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지막 거는 굉장히 장르적인 거잖아요. 지금 막 이제 스릴러가 될 참이에요. 여성이 묶이고 뭔가 총알이 나오고 이러니
그리고 좀 극단적이에요. 그러니까 여성이 자신이 조금 제한적인 이 생활 환경에서 뭔가 탈피하고자 하는 수단이 극단적이에요. 그럴 수밖에 없었던 사회에서 10년이 지나고 다시 10년이 지났을 때 오늘날의 사비는 그보다는 많은 옵션이 있는 여성인 것 같아요. 자기의 주체성과 자기의 독립성을 지키기 위해서 할 수 있는 게. 그러니까 여성으로서 커리어를 가지고 있고 내가 결혼할 상대라고 적절하다고 만난 사람과 2년을 연애하고 그 집까지 들어가고 반지까지 받고 청첩장까지 다 돌렸지만 내가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난 이걸 깰 수 있어 라는 여성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외도라던가 그런 격렬한 장르적인 선택을 하지 않더라도 이 삶과 양쪽 다 정상적으로 삶이 기능적으로 돌아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여성도 자기 자신으로서 보다 더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여기까지는 왔다. 저는 또 그렇게도 보이거든요. 첫 편이 그러니까 이 작품에서는 마지막 작품이지만 작가님이 쓰신 첫 편 남극이 극단적일 수밖에 없는 게 뭐든지 첫 시도가 가장 힘들잖아요. 자기가 그동안 쭉 해왔고 이어왔던 자기의 뭐 생활 리듬이라든가 자기의 가치관, 생각들을 다른 길로 가고자 한다는 마음을 먹는 순간이 가장 힘들지 않을까요? 자기가 그동안 해왔던 것들을 다 깨트려야 하기 때문에 약간의 길의 수정이 아니라 전혀 다른 길로 가보자 할 때 그 시도가 가장 힘들 것이기 때문에 이런 가장 극적인 장치를 넣으신 게 아닐까. 그래서 전업주부가 외도를 한다는 그 소재를 쓰신 게 그 아닐까. 설정이 너무 흥미로워요. 네. 그런 의미에서 그것은 우리들에게 잘못이 있어 남자나 사회 구조가 문제야라고 이제 이게 시각이 변해간 게 작가님이라면 그것을 역순으로 넣은 것은 그래 그렇게 변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제일 중요한 건 내가 역시 목소리를 내는 게 맞았어 하여 이렇게 역순이었다라는 생각이 초심으로 돌아가자. 네. 이 세 단편 중에 어느 게 가장 좋았어요? 작품이? 저는 마지막 거요. 남극? 네. 말씀드렸듯이 두 번째 작품이 좋았어요. 저도 두 번째가 좋았던 것 같아요. 갈팡질팡하고 뭔가 시도를 해보려고 애쓰는 그녀의 모습이 좀 더 공감이 됐다고 할까요? 작가님이 되게 암시를 해주는 단어나 문장들을 많이 사용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그 중간 단편에서 그 암탉이 너무 좋았어요. 이 암탉의 모습이 이 작가님이 생각하시는 이제 자기의 모습을 반영하기도 하고 또한 거기에 저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싶다라는 모습을 그 암탉을 통해서 얘기하시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했어요. 목을 쭉 빼고 똑바로 질주 망설이지 않고 그러니까 자신도 지금 혼란스러운 이 마음의 상태에 나를 저런 암탉과 같이 스트레이트로 직진하고 싶다. 마지막 멘트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목을 쭉 빼고 스트레이트로 직진. 과감하게 망설이지 않고. 우리 모두 그렇게 살아봅시다. 혹시 더 하실 말씀이 있으실까요? 없다면 요것으로 오늘 클레어 키건의 신작을 다뤄보는 것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재밌게 잘 읽었습니다. 네. 그리고 다음번 책 민들레님이 소개해 주실 차례죠? 네, 전 역시나 또 한국 작가의 소설을 들고 왔어요. 네. 윤성희 작가님의 상냥한 사람이라는 장편 소설이에요. 재밌게 읽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재밌게 잘 읽어보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